자,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이거 회전 자, 봅시다. 이거 선생님이 이거 정확하게 회전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약간 반대로 회전해서 썼으면 더 좋긴 하겠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해서 쓰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 자연인, 자, 우리 자연이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연 상태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사회계약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사회계약으로 만들어진 국가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얘기를 했었죠. 먼저 홉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홉스는 모든 자연인들이 자기 보존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보존, 이거 생명 보존입니다. 생명 보존.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이익이 되는 것들, 힘이 되는 것들, 어떤 권력이 되는 것들을 무한정으로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를 또 가지고 살아가요. 왜 그러냐면 자연 상태는 국가가 없어요. 국가가 없으니까 치안 유지 이런 게 안 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을 때 날 죽일 수도 있고요.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한 두세 명이 연합해서 함께 날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가진 것들 지키기도 쉽지 않고 내 생명 보존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전쟁 상태가 자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감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이, 자연인도 인간이 이성 생각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죽음의 공포에서 회피할 수 있는 수단, 또 다른 표현으로 자기 보존, 실현 수단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이 우리 자신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 일단 자연인들이 가지는 자연권이 어떤 권리가 있냐면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보장이 돼요. 그냥 뭘 해도 상관없어. 내가 뭐 갖고 싶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 이거 죽여서 뺏어가도 돼. 오로지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추구해도 되는 자유. 이러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도. 이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걸 명령을 내리냐면, 야, 이거 좀 위험하고 하니까 우리 자연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을 좀 지키고 살자 라면서 그거를 19가지를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에서 따라야 되는 규칙 19가지 중에 대표적인 3가지. 첫 번째, 평화를 추구하라. 당연하죠. 이 생명 보존하려면. 두 번째, 이게 문제가 자연권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연에서 누리는 권리가 무제한의 자유. 이러니까 서로 죽고 죽여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러한 무제한의 자유를 포기해라. 어느 정도. 그거를 어떻게 포기하냐면, 근데 너만 포기하면은 다른 위험하니까 모든 사람이 상호 동등하게 다 똑같이 그거를 포기하고
그거를 양도하겠다는 계약을 하라. 그리고 그 계약을 준수하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연법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자기보존 실현수단이라는 건 알겠어. 그래서 우리 이성이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이러한 계약을 준수하게끔 하려면 사람들이 이러한 평화를 추구하라. 그러니까 자연권을 더 상호동등하게 포기하고 그거를 어떤 존재, 어떤 곳에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안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는 무제한적인 자유, 자연권 포기하고 이걸 국가에 양도하겠다는 계약을 사회계약이라고 합니다.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 이제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누리던 그 무제한적인 자유를 포기를 하고 그거를 국가의 누군가 또는 어떤 곳에 넘깁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게 이제 국가예요. 이제 홉스도 로크도 보시면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를 코먼웰스라고 부르는데 이 국가를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아주 힘센 괴물의 표현을 합니다. 지상의 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무제한의 자유를 갖고 있었죠. 이거를 넘겨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무엇을 명령해도 다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도받은 그 존재가. 그래서 그 양도받은 존재는 요 존재가 내리는 명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법이고 공통의 하나의 법이고 그 사람은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뭐야, 너 왜 말 안 해? 너 처벌. 이제 이렇게 계약을 준수하게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가 어떤 권력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좋냐고 얘기를 했냐면 홉스는 절대 군주제, 1인의 절대 군주제가 그러한 공통의 권력을 갖는 것이 제일 좋은 정치 체제다. 제일 좋은 권력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군주가 나라를 운영하는 그 주권을 군주가 갖고 있는 겁니다. 군주만이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체제를 옹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권,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다 양도를 해줬죠. 이 절대 군주, 이 군주 1인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주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 이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이거 계약 왜 했죠? 자기보존 욕구, 생명보존 때문에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권을 침해하는 침해만큼은 따르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홉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으면 이거 좀 칸이 좀 많이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알아서 이렇게 좀 작게 조절해서 써 봅시다. 자, 그다음에 우리 로크예요. 자, 로크는 어떤 말을 하냐면요. 자연인들은 자신이 가진 자연권을 보존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 일단 표현하면 재산권, 요 소유권을 가져요. 자, 재산권에는 우리의 생명권, 그다음에 우리 인신, 육체적, 정신적인 부분을 다 포함하는 그리고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소유물에 대한 권리,
자산에 대한 권리. 자, 우리 여기 나오는 이 재산권 있죠, 재산권. 요 재산권이 넓은 의미로는 요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로도 쓰고요. 그리고 요 좁은 의미로는 요 부분만 재산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지문 보다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권, 특히나 이 소유권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 우리 노직 때도 봤죠? 옛날에는 왕과 귀족들이 뭐 너 그거 내놔 이런 뺏길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뭐 시민혁명 이후에 자유라는 그 관념이 생기고, 자유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가진 재산권, 그것도 하나의 권리로서 함부로 침해받을 수 없는 그런 권리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죠. 자, 공유물. 자, 자연에 아직 주인이 없는 공유물이에요. 이거를 사유재산으로 사유재산권? 그럼 여기 이렇게 사유물이라고 씁시다. 한 개인의 소유물이 되려면, 자, 첫 번째, 노동을 가해야 됩니다. 자기 손에 어떤 힘을 가해서, 예를 들어 과일 나무야. 그 과일을 이렇게 그렇게 노동을 가해서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상, 썩을 만큼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적당히.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끔 충분히 남겨야 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만 사유물로 인정이 되고요. 자, 또 자연인들은 뭘 갖고 있냐면,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어요. 자연법이 뭐냐? 자연법이란 재산권을, 즉 생명권, 자유권,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자연의 규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꼭 침해하는 사람이 어디선가 생기기 마련이겠죠. 자연법의 집행권은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이걸 누가 침해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침해할 경우에 그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손해보상을 요구할 그런 권리, 그것을 자연법의 집행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 상태를, 홉스랑 달리 로크는, 자, 자연법,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자연의 규칙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태는 목가적, 마치 저초원에서 어떤 목동이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리세요. 아주 평화로운 상태죠. 목가적 이상 상태다, 자연 상태는. 근데 하나의 조건이, 왜 목가적 이상 상태냐?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거 설명했죠.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라는 자연법 하에서 자연권이 보장이 되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취약성을 갖습니다. 취약성을.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사회계약을 하는 건데, 왜죠? 아까 쌤이 빨간 펜으로 썼던 이 자연법의 집행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이 자연법의 집행권이 누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냐면, 각자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각자에게. 아니, 왜 각자에게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러면 이 처벌과 손해를 할 때 공통의 법률이 없어요. 이 각자 다 다르게 처벌을 해요.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도. 이거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공평무사하게 재판을 하는 경우도 없어요. 공평무사한 재판관도 없어요. 공평무사한 재판관도 없고, 그리고 가장 큰 거, 판결을 내리더라도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 쉽지 않죠. 그러면 이 자연법의 집행권을 사용하기도. 이런 문제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목가적 이상 상태가 취약성을 가져요. 자연법을 침해해도 이거 뭐 어떻게 하기가 좀 애매해.
이래서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맺는 겁니다. 어떻게 맺냐면, 야, 이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자연법의 집행권을 다들 포기하고 이거 국가에 넘기자. 국가에 양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내리는 명령, 요 처벌, 손해배상 이러한 명령 등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 국가의 권위를 따르는 데에서 자, 봐라, 이 사회계약을 이렇게 할 때 최초의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느냐. 근데 현재 사람들은 태어나니까 이미 형성된 국가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따르느냐? 그 사람들은 명시적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냐. 묵시적 동의는 뭐냐면 그 해당 나라의 영토를 어느 정도 소유했거나 지금 현재 점유, 거기에 있는 상태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지. 왜? 너가 지금 로마의 그 영토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사람들은 신탁을 한 거다. 위임을 한 거다. 이 위임이라는 표현은 로크 말고 루소에게도 나오고 사회계약론은 이렇게 나중에 문제도 풀어보겠지만 보다 보면 좀 이렇게 구분이 갈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계약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라고 하면 우리의 그 재산권, 그 자연권 있죠. 생명권, 자유권, 그다음 소유물에 대한 권리, 이것의 보존이 진짜 핵심 목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 양도해서 국가를 형성하는데 그 국가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어디냐면 사람들이 이 포기하고 양도할 때 만들어낸 그 국가의 요 입법권, 국가의 권력 중에 이 입법권 있죠. 요걸 핵심으로 봐요. 특히나 여기 양도했다는 거 입법권이라고 쓰면 좀 이해하기 애매할 것 같고, 요 입법부의 양도를 이제 신탁 위임 맡기는 겁니다.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국가에서도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정부를 만들 때 사람들은 우리 재산권을 보존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의 입법부, 국회에 자신의 이런 역할들을 맡기는데요. 입법부의 핵심 역할인 입법권. 이 입법권이 국가의 권력 중에 핵심 중에 핵심,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공통의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자, 근데 국가의 권력에는 이 입법권 말고도 집행권, 즉 행정권과 그 다음에 연합권이 있다. 집행권, 행정권은 뭐냐면 이 만들어진 공통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고, 연합권은 뭐냐면 다른 나라의 외교권을 말한다. 요 밑에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건 행정부, 그리고 국가 권력 중 입법권을 가지는 것은 입법부. 그 중에서도 집행권도 연합권도 이 입법권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서 이 입법부, 즉 국회, 의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로크입니다.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의제 의회 중심주의. 근데 로크는요 또 저항권을 인정을 해요. 홉스랑 달리 저항권을 인정을 하는데, 입법부가 자신의 신탁의 목적, 즉 재산권의 보존을 못한다. 예를 들어 재산권 침해, 소유물에 대한 권리의 침해, 이런 거를 너무 심하게 하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 입법부를 폐지하고 변경을 하는 겁니다. 야, 지금 너희 국회 이거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걸 폐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입법부, 의회, 국회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권, 나라를 운영하는 진짜 그 주인된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더라. 잠시 맡겼을 뿐.
이러한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권에는 또 폭력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입법부가 재산을 뭐 뺏으려고 한다? 그러한 폭력에 저항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입법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민주권론이 여기에서 또 연결이 되고요. 자, 루소는요. 루소는 이제 루소예요. 이 그림 때문에 그림을 없앴어야 되는데. 자연인을 독립적 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독립적으로 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요. 홀로 고립되어 홀로 살아가는 존재.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평등해요. 왜요?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다른 존재에게 예속되지도 않고 그들의 명령에 뭐 따르지도 않아도 되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기 스스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 그렇게 자연인을 바라봅니다. 이런 자연인도 자기 보존 욕구. 이거 홉스, 로크, 루소 다 통하죠. 자기 보존 욕구를 본능적으로 추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 상태란 어떤 상태냐? 일단 처음에 평등한 원시 상태예요. 왼쪽에 있는 독립적 원시인 있죠.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거의 짐승과도 같아요. 오로지 거의 본능에 충실한 거의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뭐 생산력도 발전하고 그래서 사유재산을 형성하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에서부터 사유재산이 형성되고부터 누군 더 갖고 누군 덜 갖죠. 거기에서 비교 우위의 허영심이 생깁니다. 요걸 사회가 만들어짐으로써 모여 살다 보니까 생기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서로의 갈등 구조, 누구는 더 갖고 누구는 덜 갖는 그런 불평등이 생겨납니다. 이거는 공동생활, 즉 사회를 이루고 나서부터 그래요. 여기 사회에서는 즉 부자와 강자들이 빈자와 약자들을 예속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사회 구조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자유와 평등이 사라지죠. 즉 요거를 전부 다 자연 상태라고 루소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연 상태 초기의 모습은 평등한 원시 상태였으나 이제 후기에 가서는 이런 불평등한 관계로 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와 관련돼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나중에 사회가 이루어지고 부자와 강자가 빈자와 약자를 예속하고 억압하는 도처의 사슬에 묶여 있다 라고 이 불평등한 사회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회계약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불평등한 사회 상태를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후기 자연 상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 보자, 이런 건데, 개인의 인신과 소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힘을 이 계약의 결과로 설립되는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하겠다는 계약이 사회계약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특수의지랑 전체의지 그리고 일반 의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특수의지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의익을 말하죠. 그리고 전체의지는요, 이 특수의지들의 총합을 말합니다. 총합, 올. 일반 의지는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를 말해요. 제가 그때 설명을 했죠. 모든 사람들은 다 특수의지를 가지고 있다. 즉,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 사익 중에서도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즉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일반 의지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공동선을 향한 의지. 이것이 표현된 게 뭐냐면 그 나라의 법입니다. 법. 그 나라의 법을 통해 일반 의지, 그 나라의 일반 의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강제적으로 자유롭게 된다. 이게 뭔 말이죠? 강제적으로 자유롭게 된다? 모순 아닌가요? 이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일단 일반 의지도 나의 의지입니다. 나도 공동체의 구성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만든 법에 내가 따르는 자유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법에 따르는 것이 어떤 강제된 모습으로 여기는데 내가 세운 법에 내가 따르는 그 자유의 모습입니다. 루소가 봤을 때. 즉 법에 따르면서 강제적으로 자유롭게 된다. 이 법 안에서 자유를, 그리고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죠. 자유와 평등을 다시금 되찾는 것입니다. 법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지도 억압되지도 않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국가의 권력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법권, 집행권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입법권은 어디에 있냐면 루소에게 있어서는 결국에 인민 전체에게 있다고 합니다. 인민 전체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루소도 인민 주권론을 이야기를 해요. 이 입법권이 핵심입니다. 루소에게 있어서도. 집행권은 이 만들어진 이 법을 집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집행을 하는 주체가 정부가 되겠죠. 정부, 행정부. 그리고 이 정부의 왕, 군주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또는 행정관, 관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집행을 하는데 이들 전부 다 인민 전체의 대리인, 심부름꾼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또 하나. 루소는 공화정을 이야기해요. 공화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공화주의여야 된다라는 건데, 즉 공화적이다. 공동선을 추구하며 법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자유, 평등이 지켜지는 그러한 공화정을 이야기하는 게 루소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멈추고 내용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쌤이 여기에 책에다가 글을 남겨놨거든요. 자, 여러분들 잠깐 멈추고, 총 3가지가 있어요. 잠깐 멈추고 이 내용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1번, 자, 2번,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다 됐네요.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